빈 집에서 생긴 일. 한 보름가량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마당이 말이 아니었다. 그동안이 하필 식물들의 생명력이 1년 중 가장 왕성한 5~6월간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손자들이 와서 잔디를 한 번 깎아주고 갔다고는 하나 내 손길이 가지 않은 마당은 황폐해 보였다. 황폐하다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녹색이 귀해진 상태인 줄 알지만 내 눈에 황폐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내가 여기는 잔디밭, 여기는 1년 초 씨 뿌려 놓은데 저기는 온실에서 길러낸 외래종 꽃들 차지. 저 큰 나무 아래는 그늘에서도 꽃 잘 피는 야생초들 자리 하는 식으로 오밀조밀하게 재단해 놓은 마당이 그 밑그림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엉망으로 무성해져 있었다. 내가 아끼는 작은 소나무 밑에서 심지도 않은 야생화가 꼭두선이 빛으로 무리지어 피어있는 것도 예뻐 보이지 않고 섬뜩했다. 땅기운을 저게다 빨아먹어서 소나무가 저렇게 비리비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였을 것이다. 마당에만 내 손을 기다리는 일거리가 쌓여있는 게 아니었다. 그동안 모인 우편물이 산더미였다. 장복이나 밑반찬 만들기는 거의 딸들한테 의존하지만 우편물은 꼭 손수 뜯어보고 분류해왔고 누가 도와주려 해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치고 고스란히 쌓아놓은 부피가 엄청났다. 매일매일 처리할 때는 그중엔 반가운 책이나 기쁜 소식도 있으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든 줄 몰랐는데 밀려있는 그 많은 우편물을 보니 뜯기도 전에 넌더리부터 났다. 그건 곧 내가 속한 관계망에 대한 넌더리가 아니었을까? 요새 우편물은 책 한 권도 테이프로 도배를 한다. 분리수거를 위해 포장지나 봉투에서 그것들을 다 뜯어내고 나니 그 부피가 축구공만 했고 손에서는 쥐가 났다. 누구는 좋은 글을 위해 혹은 나라를 위해 머리에서 쥐가 나게 고뇌한다는데 나는 기껏 이런 헛된 노동으로 손에서 쥐씩이나 나게 하다니.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쳐있을 때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다. 반송된 소포가 우체국에 보관 중이라는 상냥하지만 관료적인 기계음이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별표 버튼을 누르라고 해서 눌렀으나 전화는 그 즉시 뚝 끊겼다. 내가 없어도 우편물을 반송하지 말고 놓고 가도록 우체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보관 상자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반송을 했다면 혹시 상하기 쉬운 음식물이 아니었을까? 나는 남해의 외딴 섬으로 시집가서 때때로 문어나 물메기 따위 싱싱한 해산물을 우체국 택배로 붙여오는 사촌 동생을 떠올렸다. 그런 해산물이 우체국에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주인이 집에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곧 배달이 오겠지 기다렸으나 그날은 그냥 저물고 말았다. 우체국에도 냉동 창고가 있겠지? 그런 기대도 했다. 다음 날도 택배는 오지 않고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반가움에 허둥대며 재빨리 별표를 누르고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 했지만 또 허사였다. 더욱더 사촌동생이 붙인 택배가 틀림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딸들한테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요새 그런 전화 사기가 유행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냐는 핀잔만 듣게 되었다.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기성 전화를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물론 한 번도 걸려든 적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왜 동생과 물매기가 먼저 입력이 되면서 딴 생각은 전혀 안 떠올랐을까? 사기를 당하려면 꼭 헛된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헛된 욕심이 물매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매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섬에 사는 동생을 떠올리는 건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니까. 집집마다 조금씩 마당이 딸린 동네라 떠도는 정원사들이 이 집 저 집 기웃대며 일거리를 찾는 일이 잦다. 그런 떠돌이 정원사의 말을 믿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당에 걸음을 한 것도 혹시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을까? 우편물 정리 다음으로 마당 정리에 뛰어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쁘던 나의 마당은 온통 무릎 깊이로 검푸르게 자란 잡초들 차지였다. 그 정원사가 마당에 듬뿍 준 걸음이 퇴비가 아니라 온갖 잡초의 씨가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온갖 잡초들이 걷잡을 수 없이 무성하게 자라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린 습기찬 무더위도 그것들이 비정상적인 성장을 도왔을 것이다. 내 나이에 쉬엄쉬엄 소일하기에 알맞던 마당이 올해는 도저히 이길 가망 없는 싸움터가 되어버렸다. 하루 중 그래도 해 뜨기 전이 제일 선선하니까 눈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엎드려서 잡초를 뽑다 보면 어느 틈에 해가 떠오르고 땀이 비오듯 해서 고개를 들면 평소에 곧잘 손바닥만 하다고 얕잡아 보던 마당이 저만치 아득해 보인다. 나로서는 도저히 승산 없는 전쟁이다 싶어 내가 졌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는 마당에 안 나갈 듯이 집 안으로 피해 들어와 끈끈한 몸에 물을 끼얹는다. 창마다 망창이 있고 선풍기와 에어컨이 있는 집 한 채면 됐지. 마당씩이나 욕심이 낼 건 뭐였을까? 집이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색을 갖추려면 최소한 집과 마당은 있어야 한다는 내 캐캐묵은 고정관념이 가소롭다. 아무리 피곤해도 몸이라도 성하면 좋은데 부주의하게 민소매 옷에 슬리퍼나 끌고 나갔다가는 여기저기 물린 자국이 두드러기처럼 붉게 부풀어 올라있기 마련이다. 물린 데가 심하게 가려울 때도 있다. 마당이 나에게 전쟁터라면 무장은 필수였던 것이다. 맨살에 날카로운 풀이 스쳐서 그렇게 된 것도 같고 초파리나 하루살이한테 물린 것도 같다. 풀의 밀림 속은 그런 날아다니는 미물들의 천국이다. 너무 작아 손바닥으로 혹시 때려잡아 봤댔자 자네가 먼지만도 못한 그 미물에게 늙어서 부드러움을 잃은 살갗을 뚫을 침이나 이빨이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시력과 눈치도 있는 것 같다. 때려잡으려는 신용만 하면 어디로 감쪽같이 숨는다. 그것들에 대한 내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껍질이나 씨를 방치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 영락없이 그 접시 주변이 그것들 천지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곤충류도 번식을 하려면 교미를 해서 알을 낳아야 할 텐데 그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혹시 그 과일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적에 그 껍질에 산란해 놓은 알이 적당한 온도와 단맛을 만나 부화한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교미를 맡은 암컷이 망창을 뚫고 들어와 산란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도 작은 미물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멀리서도 과일 냄새를 맡을 만한 후각이 그들한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날아다니는 미물들의 습격은 올해처럼 비정상적이고 고온다습한 여름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당하는 일인데 매번 같은 의문에 사로잡힌다. 아이들이 그런 호기심을 품는다면 귀엽기라도 하련만 늙은이의 이런 상상력은 망집에 가까워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스스로 지쳐가게 된다. 꽃밭과 잔디밭을 잡초에 점령당한 건 예기치 못한 재난이지만 예상하고 미연에 방지한 걸로 알고 있는 근심거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예방을 한 건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이 생명력 왕성한 여름나기를 문득문득 불안하게 한다. 금년 봄에 마당에 있는 큰 목련나무를 떠돌이 정원사 말만 믿고 기어코 베어내고야 말았다. 기어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해마다 그 나무한테 조금씩 해코지를 해온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원래 있던 헌집을 헐고 새집 짓고 이사 올 때 이 집에는 작은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큰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한 그루가 살구나무고 나머지가 목련나무인데 살구나무는 가지가 아담하고 균형 있게 퍼져 안정감이 있는 것에 비해 목련은 키가 너무 컸다. 그렇게 키 큰 나무가 옆집과의 사이에 서 있어서 옆집을 가려주는 건 좋은데 집 안방하고는 너무 가까웠다. 높이 규제 때문에 미니 2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나지막한 집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집 지은이가 목련 낙엽이 온통 지붕으로 떨어지면 홈통이 막힐 것을 염려하며 베어버릴 것을 권했다. 나는 옳았구나 베어버리는데 동의했다. 이른 봄 어떤 꽃보다 앞서 핀 목련꽃은 환상적이지만 질 때는 그렇게 누추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집 마당에서 전봇대만큼이나 큰 나무가 가지마다 누더기를 깃발처럼 휘날리며 서 있을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사 올 때 나라고 왜 그 나무를 없앨 생각을 안 했겠는가. 그러나 내가 먼저 그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다. 나무가 들을 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긴 싫었다. 나는 매사에 그렇게 어정쩡하고 적당히 비겁하다. 그래서 나무가 베어질 때도 가까이에서 간섭하지 않고 비껴나 있었다. 완전히 베어 없애지 않고 밑둥을 1m 정도 남겨놓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봄도 다간 그해 여름 그 밑둥에서 싹이 트고 새로운 가지가 쭉쭉 뻗을 줄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도 그랬지만 나무를 베어낸 자벽부도 미리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나무의 질기고 왕성한 생명력에 완전히 겁을 먹고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미안해, 미안해
소리를 연발했다. 소생한 나무는 여발한 듯이 완전히 체형을 바꾸었다. 1m 높이에서 튼실한 가지를 사방으로 쭉쭉 뻗으면서 키 큰 나무 대신 옆으로 퍼지는 나무가 되었다. 우수한 가지에서 돋아난 이파리들은 어찌나 두텁고 이들이들한지 무더운 여름날 그것들이 한 점 바람도 통과할 틈 없이 밀생한 걸 바라보고 있으면 식물이 아니라 열에 달구어진 광물질 같은 생각이 들곤 했다. 녹색이 시원하다는 건 그게 산랑이기 때문인데 영양 과잉과 비만증에 걸린 이 나무는 전혀 산랑일 줄 몰랐다. 가을에는 잘 썩지도 않는 낙엽을 엄청나게 쏟아냈다. 한번 원수졌던 사람과의 화해가 쉽지 않듯이 한번 해코지하려 했던 나무를 다시 곱게 보는 것은 내 옹졸한 성미에 버거운 일이었다. 그 이듬해부터 나무는 더욱 극성맞아져서 몸피만 불리는 게 아니라 키도 다시 우리 지붕을 내려다볼 기세로 자라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집을 손볼 일이 있을 때마다 인부들에게 저 나무 좀 가지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크기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힘만 센 아마추어의 마구잡이 손길이 나무에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는지는 점점 조화로움을 잃고 밉상이 되어가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10년 동안이나 목련나무와 나의 살벌한 대결은 이렇게 계속됐다.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던 나의 살의를 다시 일깨워준 건 올봄 그 떠돌이 정원사였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걸음을 퍼부으려고 마당을 골고루 휘젓고 다니던 정원사가 큰일 난 듯이 나를 급하게 불렀다. 그 못생긴 목련나무 밑에서였다. 그 나무는 우리 집보다 지대가 낮은 옆집 사이의 담장 밑에 서 있었는데 그 담장이 기역자로 꺾인 이짬에 균열이가 삐딱해져 있었다. 그뿐 아니라 담을 넘겨다 보니 시멘트로 쳐바른 축대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불룩해져 있는 곳도 있었다. 목련나무 뿌리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면 올여름을 못 넘기고 담장이 넘어갈 거라고 했다. 그건 맞는 소리일 것 같았다. 땅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하지 않고는 베어낸 나무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소생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생명력에는 나의 사리를 능가하는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나무의 복수가 담장과 축대를 무너뜨려 마침내는 이웃집과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각 나무를 베어내도록 했다. 그 나무가 한번 소생한 적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없애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그는 땅을 파고 묻혀있던 밑둥을 잘라주면서 그 부분에 어떤 약을 뿌리면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고 했다. 소심한 나는 그 짓까지는 차마 못 시키고 그 위에 흙이나 두둑하게 덮어달라고 했다. 지금 그 자리는 작은 둔덕이 되어 있다. 올여름 유난스러운 잡초들의 번식과 싸우다가도 혹시나 문득 걱정이 돼서 그 둔덕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꾹꾹 밟아주기도 하면서 제발 움트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한다. 속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그런다. 이 집에 산 지 10년 동안 그 나무하고 가장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가 거의 내 안에서 의인화되어 있다. 만약 흙으로 덮고 발로 꾹꾹 밟아 다져놓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새싹이 난다면 나는 아마 사람의 유령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뒤로 벌렁 낮아빠질지도 모르겠다. 늘 눈에 거스리던 거라고 해서 없어진 후가 시원한 것만은 아니다. 미운 털 박힌 사람을 떠나보낸 후가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게 그 자리를 볼 때마다 허전하기도 하고 못할 노릇을 했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한다. 떠나보낸 후까지 찜찜한 목련나무와는 달리 살구나무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고 해마다 예쁜 짓만 한다.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반가웠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것이다. 내 어릴 적 시골집에도 살구나무가 있었다. 사랑채에 딸린 대문 말고 안채에서 직접 텃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쪽문 밖에 커다란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그 동네에서 우리 집에만 있는 나무여서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온 동네가 다 환했다. 열매를 먹은 생각은 안 난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 살구는 빛도 좋고 맛도 먹을만하다. 꽃은 또 얼마나 화사하게 피는지 벚꽃을 닮았으면서도 벚꽃보다 덜 해퍼서 훨씬 품이 있어 보인다. 수령이 몇 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법 큰 거목인데도 가장귀가 균형 있게 뻗어 아담해 보인다. 자랄 만큼 자랐는지 더 크는 것 같지 않은 것도 그 큰 나무를 덜 부담스럽게 한다. 돌에 잎을 떨구고 서 있는 모습이 길 건너 가로등 불빛을 받고 마당에 그림자를 들이우면 잔가지는 생략되고 큰 가지만 보이는 게 꼭 박수근이 그린 나목을 닮았다. 열매는 또 얼마나 예쁜지 아차산으로 등산하러 가는 도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어머, 서울에서도 귤나무가 되나 봐 놀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에그, 무식한 서울 사람들. 나는 속으로 이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걸 아는 자신에게 유식쟁이 같은 우월감마저 맛본다. 그 살구나무는 봄에 다녀간 떠돌이 정원사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도 높고 예쁜 열매를 가지가 휘어지게 풍성하게 맺어주었다. 살구나무는 워낙 키가 커서 올라가 딸 수도 없지만 미처 딸 새 없이 잘 익은 순서대로 떨어진다. 베어낸 목련나무와는 대각선으로 집에서 가장 먼 마당 모퉁이에 서 있어서 길 쪽으로 더 많이 떨어지지만 포장된 도로여서 떨어질 때 몸이 상하거나 차들이 갈고 지나가서 온전한 열매를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마당에선 잔디나 잡초들이 사뿐히 받아줘서 하나도 상하지 않은 열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살구는 딴 열매와는 달리 주황색 제3개 꼭지 부분에 붉은 빛이 보카시가 돼 있거나 작은 점으로 흐트러져 있다. 그 무늬가 수많은 열매 중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그 다름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주워 담게 된다. 올해는 어찌나 많이 열렸는지 집 안에 떨어진 것만도 하루에 몇 양동이씩 거의 일주일 동안을 주워 담아야 했다. 올 봄은 이상기후로 별안간 봄이 오면서 일주일은 가던 살구나무의 개화 기간이 사나흘밖에 안 가서 열매가 잘 안 열릴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떠돌이 정원사 덕이다 싶었다. 제때 주워들이지 않으면 풀 위에서도 상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풀숲을 뒤지고 다녀도 전혀 피곤한 줄 몰랐다. 아마 수확의 기쁨 때문일 것이다. 딸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살구가 특별한 약효가 있다고 믿는 친구들에게 나누고 나서도 남아 돌아서 잼을 만들기로 했다. 당도가 높아 몸에 해로운 설탕은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았다. 나누고도 지천으로 남아도는 살구를 큰 스텐 들통에 쏟아붓고 가스불을 조절해가며 서너 시간씩 고아대는 일은 올 여름 노동 중에 가장 중노동이었다. 이 무더운 여름 사흘 동안이나 매일이 그 짓을 해서 30여 통이나 되는 잼을 만들어냈건만 이상하게 그 일은 지치지가 않았다. 노력 끝에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보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일이라도 소모적인 일과 생산적인 노동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나의 잼 만들기를 감히 노동이라고 생각하며 해도 끝이 안 보이는 풀뽑기의 고달픔을 자위한다.